비에 미끄러운 철근 위에서 작업하다가 남편이 15m 아래로 추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여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척추가 으스러지고 내장이 파열되어 수술실을 들락날락했습니다. 뜻밖에도 제일 먼저 병원에 달려온 것은 아들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첫마디는 남편의 안부가 아닌 보험금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야? 아버님이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여보, 일어나요. 제발, 엄마, 아빠 보험금이 얼마나 돼요? 너 정말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무슨... 살아계시다고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가망이 없대잖아요. 그녀가 오열하는 동안 뒤에서는 민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장례식장 예약하기 전에 보험금 청구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 사망진단서 떼면 바로 보험금 청구할 수 있대요. 제가 알아봤어요.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1950년대 말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시골 마을에서 양순이 여사는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면사무소 말단 공무원이었고 어머니는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순이야, 너는 꼭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해. 아버지는 늘 그녀에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가난했지만 그녀의 학비만큼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달빛 아래서도 책을 읽던 그녀는 마을에서 소문난 모범생이었습니다. 우리 순이는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저는요, 어려운 사람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남다른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멍가게에 찾아오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몰래 과자를 건네주곤 했습니다. 순이야, 너무 많이 주면 안 돼. 엄마, 저 애들은 과자 살 돈도 없대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면서도 그녀의 따뜻한 마음을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평화로운 삶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어머니, 이제 어떡하죠? 걱정 마라. 내 학비만큼은 내가 꼭 대줄게. 어머니는 구멍가게를 정리하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장에서 생선을 팔았고 그녀도 방과 후면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순이야, 너는 공부나 해라. 아니에요. 저도 도와야죠. 시장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생선을 다듬으면서도 그녀는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비닐봉지에 책을 싸서 들고 다녔고 틈만 나면 공부했습니다. 저 아이 좀 봐. 저렇게 고생하면서도 공부를 하네. 시장 상인들은 그녀를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환경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그녀는 공부를 놓지 않았고 결국 대학교에 갈 수 있는 성적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순이가 대학생이 되는구나. 어머니는 딸의 대학 입학식 날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학에서 그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시부모님의 사업을 물려받아 승승장구하던 남편과의 결혼으로 그녀의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당신 같은 현모양처를 며느리로 얻다니 우리가 복이 많지. 시어머니는 그녀를 무척 아꼈습니다. 가난했지만 바르게 자란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된 후에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특히 가난한 학생들의 학비를 지원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순이야, 넌 잘 살면서도 초심을 잃지 않는구나. 어머니의 말씀처럼 그녀는 늘 자신의 어린 시절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옆집 승철이를 돌보는 것도 그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고급 주택가에 자리 잡은 3층짜리 저택에서 양순이어 사는 남편과 함께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섬유 수출 회사는 남편의 수완 좋은 경영 아래 날로 번창했고, 그녀는 마치 TV 드라마에 나오는 대기업 사모님처럼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정원사가 가꾼 정원을 거닐며 하루를 시작했고, 운전기사가 벤츠를 몰고 그녀를 백화점이나 골프장으로 모셔다 주었습니다. 저녁이면 가정부가 준비한 코스 요리를 식구들과 함께 즐겼고, 주말에는 자주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여보, 이번에 홍콩 가서 보석상 들러야겠어. 다음 주 친구들 모임에 입고 갈 옷도 사고. 알았어. 내가 카드 새로 하나 만들어줄게. 맘껏 쇼핑하고 와. 이런 대화가 일상이었던 시절, 그녀의 옷장은 명품으로 가득했고, 손가락마다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났습니다. 아들은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 고액과외를 받으며 공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호화로운 생활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결코 겸손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였고,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의 학비를 몰래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순희 씨, 또 기부하러 오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복지관 관장의 인사에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답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가진 게 많으니 나누는 건 당연한 거죠. 회사는 승승장구했고, 매년 매출은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직원들의 월급과 보너스는 업계 최고 수준을 자랑했고, 회사 야유회는 마치 축제처럼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녀는 사장님 사모님으로서 늘 품위 있게 처신했고, 직원들의 부인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호사스러운 생활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착각이 될 줄은. 그저 매일 아침 정원의 장미향을 맡으며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영화 같은 나날들을 순진하게 즐기고 있었을 뿐입니다. 호화로운 저택이 즐비한 동네, 그중 유독 초라한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부유한 집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가정부 부부가 살았는데, 그들에게는 10살 배기 아들 승철이 있었습니다. 처음 승철을 본 것은 그녀가 매일 아침 정원을 거닐 때였습니다. 낡은 교복을 입은 마른 소년이 아침 일찍부터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등교하는 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남들은 다 등하교에 차를 타고 다니는 동네였지만 승철은 늘 홀로 걸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저기 애야, 이리 와보렴. 어느 날 그녀가 승철을 불러 세웠습니다. 소녀는 놀란 듯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침밥은 먹었니? 예, 먹었습니다. 하지만 승철의 창백한 얼굴과 마른 몸은 그 대답이 거짓말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승철에게 매일 아침을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새벽에 나가시고 제가 알아서 먹어요. 승철의 말에 그녀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정부로 일하는 부모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남의 집 살림을 돌보느라 정작 자기 아들은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승철을 때리곤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에서 공부하고 가는 게 어떠니? 그녀는 승철을 자신의 집 서재로 데려갔습니다. 책장 가득 꽂힌 책들을 보며 승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정말 책이 많아요. 마음대로 읽어도 좋아. 숙제도 여기서 하고. 그때부터 승철은 방과 후면 그녀의 집 서재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승철에게 영어도 가르쳐주고 수학 문제도 함께 풀어주었습니다. 때로는 맛있는 간식도 챙겨주었고 새 책도 사주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한테 이렇게까지. 승철의 어머니가 미안해하며 찾아왔을 때
그녀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승철이가 워낙 똑똑하고 착해서 제가 오히려 즐거워요. 실제로 승철은 총명했습니다. 책을 읽는 속도도 빨랐고 이해력도 뛰어났습니다. 그녀는 승철의 재능을 알아보고 더욱 열심히 지원했습니다. 월말이면 학원비도 몰래 지원해 주었고 교복이 낡으면 새 것으로 사주기도 했습니다. 이건 비밀이야. 내 아버지가 알면 자존심 상해하실 테니까. 그녀의 보살핌 아래 승철은 점점 밝아졌고 성적도 크게 올랐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할 때는 전교 1등으로 입학했고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아들이 성공한 것처럼 기뻤습니다. 승철아, 꿈이 뭐니?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 순수한 포부를 들으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아이의 꿈을 이루어 주리라고. 그녀는 자신의 호화로운 생활 속에서도 승철을 향한 관심을 잃지 않았고 그것이 훗날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 중 하나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이웃의 아이를 돕고 있었을 뿐입니다. 1997년 겨울, 그녀의 평화로운 일상을 뒤흔드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한국을 강타했고 수출 위주로 성장해온 남편의 섬유 회사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 회사가 좀 심각해. 남편의 굳은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원자재 수입 비용이 폭등했고 해외 바이어들은 하나 둘 계약을 파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직원들 월급을 반으로 줄여야 할 것 같아. 그렇게까지 됐어? 은행에서 더 이상 대출을 안 해주겠대. 어음을 막을 방법이 없어. 매일 밤 남편은 서재에 틀어박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야위어가는 남편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넘게 일군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사장님, 제발 월급이라도 좀. 직원들이 하나 둘 찾아와 밀린 월급을 달라고 했습니다. 평소 가족처럼 지내던 이들의 애원 앞에서 그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여보, 내 다이아몬드 반지랑 목걸이 다 팔면 어떨까? 미안해. 그래도 그건 안 돼. 그건 내 거잖아. 하지만 결국 그녀의 보석함도 비워야 했습니다. 명품 가방과 옷들도 중고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이 집도 내놓아야 할 것 같아. 남편의 말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정원을 거닐며 장미향을 맡던 그 아름다운 저택을 팔아야 한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사 간다면서? 나 전학 가기 싫은데. 아들의 투정에 그녀는 강한 척 웃어 보였습니다. 잠깐이야. 금방 다시 좋아질 거야.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회사 부도를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했지만 부채의 늪은 점점 더 깊어만 갔습니다. 이제 법정 관리를 신청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넘게 일구어온 회사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간다는 것은 마치 자식을 잃는 것과도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아직 서로가 있잖아.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서도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평생 살 것만 같았던 대치동 저택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이제야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저희 애 학원비는 어떡하죠? 회사 직원의 아내가 찾아와 울먹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국 이듬해 봄 그들은 저택을 떠나야 했습니다. 20년 동안 살아온 집을 비우는 날, 그녀는 마지막으로 정원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닌 그 장미들이 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걱정 마. 다시 시작하면 돼. 남편의 말에는 힘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향해 첫 발을 내딛어야 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이제 추억으로만 남았고 그들 앞에는 전혀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끝자락 작은 도시의 다세대 주택 2층. 그녀는 이제 달라진 아침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정원사가 가꾼 장미향 대신 골목길 채소가게 아저씨의 호객 소리가 아침을 알렸고 운전기사가 있는 벤츠 대신 새벽 버스 알람이 그녀를 깨웠습니다. 여보, 출근 준비는 다 했어? 응. 넌 괜찮아? 아침밥이라도 먹고 가. 사장님이었던 남편은 이제 중소기업 평사원이 되어 일찍 출근해야 했습니다. 번듯한 양복 대신 싼 기성복을 입고 자존심을 꾹 누르며 젊은 상사 밑에서 일했습니다. 이런 거 처음이라 잘 할 수 있을까? 괜찮아. 나도 식당에서 서빙이라도 시작해 볼게. 평생 남의 밑에서 일해본 적 없는 남편은 매일 밤 한숨을 쉬었지만 그녀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처음에는 식당 서빙부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쟁반을 들고 뛰어다니는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줌마 여기 물 좀요. 저기요, 이거 음식 잘못 나왔는데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면 다리가 퉁퉁 부었고 손님들의 짜증 섞인 말투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티타임을 즐기던 때가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 응, 실수해서 깨진 그릇값 물어내야 한대. 퇴근 후 그녀는 자주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곧 더 강한 의지가 되었습니다. 점차 일에 익숙해지자 그녀는 주방 일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순희 씨, 칼질 솜씨가 제법인데 이러다 금방 실력 늘겠어. 주방장의 칭찬에 그녀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정한 실력을 인정받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퇴근 후에도 칼질 연습을 하고 요리책을 보며 공부했습니다. 여보, 이제 주방 보조로 일하게 됐어. 정말? 다행이다. 난 아직도 직장 생활이 힘들어. 남편은 여전히 적응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하나씩 배워가는 재미를 느꼈습니다. 명품 백화점에서 쇼핑하던 손은 이제 식재료를 다루는 솜씨가 늘어갔고 골프채를 잡던 손은 이제 능숙하게 칼을 다루었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우리끼리 살만하잖아. 30평대 아파트에서 15평 다세대 주택으로 옮긴 생활도 차츰 익숙해졌습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서로를 위한 배려가 깊어졌고 맞벌이의 고단함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순희 씨, 이제 주방 시간제 정직원으로 일해볼래요? 식당 사장님의 제안에 그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인정이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정직원 됐어. 잘 됐다. 나는 아직도 매일이 힘들어. 남편의 쓸쓸한 목소리에 그녀는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그를 다독여줄 수 있는 단단함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서민의 삶이 이제는 그들의 현실이 되었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엄마 아빠가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너도 힘내. 퇴근길에 마주치는 골목길의 가로등, 불빛이 때로는 예전의 샹들리에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루하루 고된 생활이었지만 그녀는 이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성취감이 그녀를 조금씩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경기도 끝자락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등학생이 된 아들은 날이 갈수록 반항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대치동에서 자란 아들에게 달라진 환경은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이런 똥값 하는 운동화를 어떻게 신으라고?
아들은 그녀가 시장에서 사온 운동화를 던지다시피 했습니다. 얘야, 지금은 형편이 어려우니 좀 참자. 참으라고. 친구들은 다 명품 신발 신고 다니는데 나만 이런 거 신으라고? 창피해 죽겠네. 친구들 만나러 쪽팔려서 나가지도 못해. 매일 아침 고성이 터졌습니다. 등교 시간이면 어김없이 아들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왜 이렇게 거지같이 살아야 돼? 다들 차 타고 학원 다니는데 나만 버스 타고 다니라고? 미안하다. 조금만 더 참으면. 참기는 뭘 참아. 아빠가 무능해서 이 지경이 된 거잖아.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너 그렇게 아빠한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내가 틀린 말했어? 아빠가 회사 망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잖아. 서울에서만 다니던 내가 이제는 시골 학교 다니면서 공부는 무슨 너희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고생. 웃기지 마. 전에는 사장님이었다면서. 그래서 뭐야, 이제는 말단 직원이잖아. 창피해 죽겠다고. 매일 밤 아들의 방에서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공부는 여전히 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나 서울 가서 자취할래. 갑자기 무슨 소리야? 여기서는 미래가 없어. 대학 들어가면 서울 가서 살 거야. 아들은 결국 서울의 대학에 합격했고 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숙사도 아닌 자취를 고집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너 미쳤니?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줘? 그럼 알바라도 하게 해줘요. 공부에 전념해야지. 됐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시작된 아들의 자취 생활은 얼마 가지 않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한 달 만에 카드 빚을 진 것입니다. 엄마, 카드값 좀 대신 내줘. 뭐? 얼마를? 300이요. 300이면 300만 원? 미안해요. 친구들이랑 놀다 보니까. 그녀와 남편은 적금을 깨서 아들의 카드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엄마, 나 학교 그만둘래. 뭐라고? 대학 다닐 돈으로 사업하면 더 빨리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결국 아들은 2학년을 마치자마자 자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엄마, 사업 자금 좀 빌려줘. 너 미쳤니?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나가서 살 거야. 그렇게 아들은 가출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나타났습니다. 엄마, 생활비 좀. 얘가 진짜. 매번 이런 식이었습니다. 가출했다가 돈이 떨어지면 다시 나타나고 돈을 받아내면 또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내 탓이야. 내가 무능해서. 부부는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화려했던 시절 귀하게만 키웠던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후회와 자책, 그리고 깊은 상처만이 남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중소기업 사원 생활을 6개월 만에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젊은 상사의 잦은 질책과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보, 나 회사 그만뒀어. 그래도 버텨볼 수는 없었어? 더는 못하겠어. 매일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 그날 밤 남편은 소주병을 비우며 쌓아둔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제는 과장님이 내 보고서 갖고 회의실에서 완전 망신을 줬어. 20살 어린 놈이 날 보고 이런 것도 모르냐고. 여보, 이제 공사판이라도 가봐야지. 거기는 적어도 누가 날 무시하진 않잖아. 다음 날부터 남편은 새벽 인력 시장을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일거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일 좀 해보셨어요? 처음입니다만. 그럼 안 되는데요. 다음에 오세요. 하지만 며칠을 굶어가며 기다리자 누군가 그를 불렀습니다. 처음 맡은 일은 아파트 공사장 자재 나르기였습니다. 여보, 오늘은 얼마 받았어? 8만 원. 많이 받았네. 근데 온몸이 부서질 것 같아. 사장님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양복 입던 몸이 이제는 작업복으로 갈아입었고 명함 들던 손이 이제는 건설 자재를 움직였습니다.
한편 그녀는 식당에서 점점 실력을 인정받아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설거지와 서빙을 하던 그녀가 이제는 주방의 중요한 일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희 씨, 이제 부찬 담당 맡아볼래요? 네. 제가요? 솜씨도 좋고 성실하니까 한번 맡아보세요. 주방에서의 승진은 그녀에게 새로운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예전에 골프 치던 손으로 이제는 칼을 다루는 실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부찬 담당이야. 잘 됐다. 난 오늘 허리 삐끗했어. 남편은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 갔습니다. 무거운 것을 나르다가 다치는 일이 잦아졌고, 한 번 다치면 일을 나가지 못해 수입이 끊겼습니다. 순희 씨, 이제 주방 참모로 승진하셨어요. 월급도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녀의 승진 소식에 남편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이 우리 집 가장이네. 무슨 소리야. 여보가 더 힘든 일 하잖아. 공사장에서 일하는 남편을 생각하면 그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때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리던 사장님이 이제는 젊은 십장의 호령 아래 중노동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나 오늘 새벽에 눈 떴는데 당신이 혼자 울고 있더라. 안 울었어. 그냥 땀이야. 남편은 이제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퇴근하면 온몸의 통증 때문에 끙끙 앓다가 잠들었고 새벽이면 또다시 인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고 다른 일 알아볼까? 이제 와서 뭘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더 있겠어? 그래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방 참모가 된 후에는 더 열심히 일했고 식당 매출도 올랐습니다. 사장님은 그녀를 더욱 신임했고 월급도 꾸준히 올려주었습니다. 아줌마, 이 집 된장찌개 맛이네요. 순희 씨가 담그신 된장으로 끓인 거예요. 이제는 손님들이 그녀의 음식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남편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나빠져만 갔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 응,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녀는 남편의 굽어진 허리를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한때 당당하던 그의 뒷모습이 이제는 늘 쓸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주방장으로 승진했고 남편은 건설 현장 반장이 되어 그럭저럭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보, 우리 동네가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됐대. 뭐라고? 퇴근하고 돌아온 그녀는 들뜬 목소리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경기도 끝자락이라 땅값이 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그들의 집이 새로 뚫린 지하철 노선 덕분에 몸값이 치솟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집이 얼마래? 7억이래. 믿어지니? 세상에. 15년 전 2억에 샀던 집이 7억이 되었다는 소식에 부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듯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좀 쉬면서 살 수 있겠다. 그러게. 난 식당도 그만두고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릴까봐. 오랜만에 부부는 미래를 그려보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 현관문을 열자 그녀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5년 만에 나타난 아들이 낯선 여자와 함께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너, 내가 왜? 들어가도 돼요? 아들 옆에 여자가 쩍하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두 사람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여보, 누가 왔는지 좀 보세요. 작업복 차림으로 TV를 보고 있던 남편은 아들을 보자 굳은 표정이 되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는 황민지라고 해요. 분위기가 싸늘해지자 아들이 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결혼하려고요.
뭐라고? 민지랑 결혼할 거예요. 우리 이미 동거 중이에요. 순간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못된 놈아. 5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하는 말이 결혼이야. 아빠, 이제 마음 잡고 살려고요. 웃기지 마. 너 직장은 있어? 뭐 하고 살았는지는 말할 수 있어?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민지가 나섰습니다. 저희가 같이 가게를 하나 차리려고 해요. 그동안 모아둔 돈도 있고. 모아둔 돈이라고? 그녀는 의아했습니다. 늘 돈 때문에 곤란을 겪던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무슨 돈이 생겼다는 건지. 사실 요즘 부동산 투자를 좀 했거든요. 부동산이라고? 네, 가상화폐로 돈을 좀 벌어서. 남편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도박이나 하고 다녔다는 거야? 아빠, 그건 도박이 아니라 투자예요. 싸움이 일어날 것 같자 민지가 재빨리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보다 저희 결혼식은 다음 달에 하고 싶은데 뭐라고? 제가 이 집에서 같이 살자고 해서. 그녀는 순간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겨우 희망이 보이나 싶었던 그들의 계획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남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가 도로 주저앉았습니다. 허리 통증이 도진 것입니다. 아빠, 건들지 마. 넌 이제 남이야. 그날 밤 부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재개발로 인한 기쁨도 잠시, 아들의 갑작스러운 귀환은 그들에게 새로운 고민거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여보, 어떡하죠? 모르겠어. 이제 좀 편하게 살아보나 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재개발 현수막이 달빛에 흔들렸습니다. 그들의 제2의 인생을 향한 꿈도 그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갑작스러운 결혼 선언 이후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지가 호련히 찾아와 그녀에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제가 임신했어요. 뭐라고? 이제 3개월 됐어요. 그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이라니. 게다가 민지의 거만한 태도는 더욱 그녀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나는 반대야. 이런 결혼 절대 안 돼. 어머님, 그러시면 안 되죠. 뱃속에 있는 게 어머님 손주인데. 민지의 말투에는 어딘가 위협적인 느낌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지의 과거를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보, 알아보니까 민지란 애가 고아래요. 고아라고? 고아원에서 자랐대요. 근데 이상한 소문이 많아요. 전에도 임신했다가 돈 받고 합의했다는.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민지 뒷조사하고 다녔다면서요? 얘야, 이건 엄마가 너를 위해서. 됐어요. 우리 애기 지우라고 하실 거예요? 아들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럼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민지랑 결혼 안 하면 이 애기 영영 못 보실 겁니다. 내가 감히. 남편이 벌떡 일어났지만 아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빠도 아시죠? 이제 이 집이 재개발되면 큰돈 생기잖아요. 저희도 이 집에서 살 권리가 있어요. 이 못된 놈아. 남편이 아들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민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부모 없이 자란 게 제 잘못인가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눈물이 진심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만큼은 꼭 가족이 있는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요. 제가 겪은 아픔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아요. 민지의 눈물 섞인 호소에 남편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여보. 아이고, 이를 어쩐다. 결국 그들은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볼모로 한 아들의 협박과 민지의 교묘한 감정 조작이 통한 것입니다. 그럼 결혼식은 작게 하자. 네, 어머님. 근데 제가 웨딩드레스는 좀 좋은 걸로 하고 싶은데. 민지의 태도는 승낙을 받자마자 달라졌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그녀는 점점 더 많은 요구를 해왔습니다. 어머님,
예물은 좀 있어 보이게 해주세요. 제가 고아 출신이라고 무시당하긴 싫어요. 청첩장도 고급으로 하고 하객들 식사도 뷔페 말고 코스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매번 민지가 입을 열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재개발을 앞두고 있다는 걸 알고 노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쉽게 허락한 걸까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어쩌겠소. 결혼식 날 민지는 비싼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 웃음이 비단 뒤에 숨은 칼날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도 이 집의 딸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민지의 말에 그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결혼 직후부터 민지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중이라는 핑계로 집안일은 발도 들이지 않았고 매일 늦잠을 자다가 점심때나 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너무 힘들어요. 입덧이 심해서. 병원에서는 건강하다며? 좀 움직여도 괜찮을 텐데. 어머님은 제가 싫으신가 봐요. 제가 어디가 그렇게 못마땅하세요. 매번 그녀가 뭐라 할 때마다 민지는 고아 타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일 쇼핑은 빼먹지 않았고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 떠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여보, 저기 봐요. 입덧 심하다더니 족발은 잘도 먹네. 조용히 해요. 저러다 또 고아 타령 시작하면 골치 아파지니까.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출장을 간 사이 늦은 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민지의 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오빠, 이제 가봐. 시어머니 깰라. 그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민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야, 너네 시댁 재개발되면 떼돈 번다며? 나중에 나한테도 좀 줘야 해. 알았어. 근데 제발 조심해. 뱃속에 애기만 믿고 있으니까 여기서 좀만 더 버티면 돼.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이 이야기를 꺼내자 민지는 발끈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임신한 몸으로 무슨 그런 짓을 해요? 어제 온 건 그냥 고아원 선배고 제가 너무 우울해서 잠깐 상담한 것뿐이에요. 상담? 이 밤중에? 보세요. 또 저를 의심하시잖아요. 어머님은 저 같은 고아를 처음부터 며느리로 인정 안 하신 거죠. 민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더니 하루 종일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아들은 그녀를 다그쳤습니다. 엄마, 왜 임신한 와이프를 이렇게 못 살게 구세요? 얘야, 내 마누라가. 됐어요. 민지가 유산이라도 되면 책임질 거예요. 결국 그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아기가 밤에 계속 울어서 잠을 못 자겠어요. 어머님이 좀 봐주세요. 내가 엄마면서 왜 애를 나한테? 저는 고아라서 엄마가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어머님이 가르쳐 주셔야죠. 심지어 아기 기저귀도 제때 갈아주지 않아 아기는 엉덩이가 다 짓물러 있었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방치해? 제가 우울증이 심해서 그래요. 고아 출신이라 애착 형성이 잘 안 된대요. 민지는 육아는 뒷전인 채 매일 피부관리실과 네일샵을 들락거렸습니다. 아기는 그녀가 돌보게 되었고 민지는 마치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요. 애기 좀 부탁해요. 밤 늦게 들어올 거면 애기 분유라도 타놓고. 어머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제가 애기 데리고 나가서 살까요? 민지의 협박에 그녀는 또다시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손녀를 볼모로 한 민지의 행패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우리 손녀가 버림받은 것처럼 자랄까봐 걱정이에요. 그래도 지금은 꾹 참아요. 재개발 끝나고 이사 가면 그때 따로 살게 하면 되지. 하지만 그들의 계획대로 될 리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행태로 집안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험악해졌고 이는 고스란히 남편의 건강을 갉아먹었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진 남편은 일을 나가기 힘들어했지만
민지의 끝없는 요구사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쉬세요. 허리가 많이 안 좋아 보여요. 안 돼, 돈 벌어야지. 남편은 매일 아침 진통제를 달고 살았습니다. 허리를 굽히기도 힘들어 하면서도 공사장의 고된 노동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민지야, 제발 적당히 좀 해라. 아버님 아프신 거 안 보여? 이런 협박에 남편은 또다시 아픈 몸을 이끌고 일터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굽은 등을 보며 매일 밤 눈물을 흘렸습니다. 날씨마저 좋지 않았습니다.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공사장은 더욱 위험해졌고 남편의 허리 통증도 습기 때문에 악화되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남편은 새벽 일찍 공사 현장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녀는 늘 그랬듯이 도시락을 싸서 배웅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비가 오니까 조심해서 일해요. 알았어. 당신도 식당 가는 길에 우산 꼭 챙기고. 이것이 남편과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그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을 무렵 갑자기 식당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양순희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남편분이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주셔야. 그녀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습니다. 비에 미끄러운 철근 위에서 작업하다가 남편이 15m 아래로 추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척추가 으스러지고 내장이 파열되어 수술실을 들락날락했습니다. 뜻밖에도 제일 먼저 병원에 달려온 것은 아들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첫마디는 남편의 안부가 아닌 보험금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야? 아버님이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남편은 나흘 동안 사경을 헤맸습니다. 그녀는 병실 앞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제발. 하지만 아들 부부의 관심사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보험금이 얼마나 돼요? 너 정말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무슨. 살아계시다고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가망이 없대잖아요. 민지는 수시로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보험금 액수를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민지가 보험사 직원과 수상한 대화를 나누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남편이 잠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여보, 정신이 드세요? 미안해. 내가 이렇게 가버려서. 무슨 소리예요? 이제 곧 나으실 거예요. 순이야, 넌 참 착한 여자였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끝내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오열하는 동안 뒤에서는 민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장례식장 예약하기 전에 보험금 청구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 사망진단서 떼면 바로 보험금 청구할 수 있대요. 제가 알아봤어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실신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장례식장이었고 아들 부부는 조문객들 앞에서 슬픈 척 하면서도 틈만 나면 보험사 직원과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가 어쩌다가. 장례를 치르는 내내 그녀의 가슴은 찢어질 듯 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자식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때 그토록 사랑스러웠던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의 죽음조차 돈으로만 계산하는 냉혈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빈소에 놓인 남편의 영정 앞에서 그녀는 끝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배신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장례식 이후 그녀는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보험사를 찾았습니다. 남편이 평생 꼬박꼬박 부어온 보험금으로 장례 비용이라도 충당하려 했습니다. 네,
이미 수익자가 변경되었다고요? 네. 한 달 전에 수익자가 아드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모험사 직원의 말에 그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남편은 그녀를 수익자로 해두었다고 했는데. 잠시만요. 그럼 서류 좀 보여주시겠어요? 창구 직원이 내민 서류를 보는 순간 그녀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남편의 서명이 있었지만 분명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이건 남편 글씨가 아닌데요. 그리고 당시 남편은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당시 보험사를 담당했던 직원을 찾아가 보니 그는 이미 퇴사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만난 전 동료의 폭로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최 과장이요. 아들 분이랑 자주 만나던데 술 마시면서 보험금 나누자는 얘기도 하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실신할 뻔했습니다. 아들이 보험사 직원과 결탁해 7억 원의 보험금을 가로채려 한 것입니다. 엄마, 이제 와서 그러지 마요. 어차피 돈은 가족한테 가는 건데 뭐가 문제라고. 내가 정말 그럴 수가 있니? 제가 아빠 아들이잖아요. 당연히 제가 받아야죠. 아들의 뻔뻔한 태도에 그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야, 이 천하의 못된 놈아. 내 아버지가 널 위해 평생 보험료 부은 줄 아나? 나를 위해서야. 엄마도 참, 돈 몇 푼에 그렇게 달라지시게? 우리 같이 쓰면 되잖아요. 그때 민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애기도 키워야 하고 앞으로 살 일도 많은데 그냥 수긍하시는 게 어떠세요? 수사를 시작해보니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보험사 직원 최 과장은 아들과 함께 병원을 들락거리며 남편의 상태를 체크했고 위독할 때를 노려 서류를 조작했던 것입니다. 최 과장님이 다 알려줬어요. 아버지 의식 없을 때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경찰 조사에서 아들은 대부분의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보험금의 30%를 최 과장에게 주기로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까지. 온몸에 힘이 빠진 그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응급실이었고 아들 부부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이참에 아예 저기로 모시는 건 어때? 그래, 우리가 알아본 그 요양병원. 그녀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아들 부부의 목소리에서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낯선 병실이었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녀는 아들과 민지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원장님, 어머니가 최근에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요. 보험금 타령을 하시면서 폭력적으로 변하셨어요. 네. 그런 적 없는데. 그녀가 항변하려 했지만 온몸에 맞은 듯한 무기력감이 덮쳐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여기서 좀 쉬세요. 치매 초기라 빨리 치료해야 한다고 하네요. 민지의 달콤한 목소리와 달리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내가 무슨 치매야. 당장 여기서 나가게 해줘. 하지만 그녀의 소리침은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보세요, 원장님. 어머님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변하셨어요. 돈 때문에 저희를 의심하시고.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무슨 치매예요. 제발. 간호사들이 달려와 그녀를 강제로 붙잡았습니다. 주사기가 그녀의 팔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어머님 진정제 맞으시고 좀 쉬세요. 쏟아지는 졸음 속에서 그녀는 민지의 싸늘한 미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됐어. 한 달만 있으면 보험금도 해결되고. 그렇게 시작된 요양원 생활은 생지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알 수 없는 약들을 먹여댔고 조금이라도 저항하면 진정제 주사가 놓였습니다. 선생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정상이에요. 양순이님, 또 망상이 시작되셨나요? 진정제 놓을까요? 간호사들은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그녀의 호소를 무시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 부부가 월 200만 원의 특별 관리비를 지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치매 환자 맞습니다. 보호자분이 다 서류 갖고 오셨어요.
의사의 말에 그녀는 절망했습니다. 아들이 위조한 서류들, 돈으로 매수한 의사의 진단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미치겠어. 살려주세요. 창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려 하면 보안 요원이 가로막았고 전화는 철저히 통제됐습니다. 면회도 아들 부부 외에는 금지됐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손녀도 보고 싶어 하는데. 민지의 위선적인 면회가 이어질 때마다 그녀는 속으로 피를 토했습니다. 손녀는 한 번도 데려오지 않으면서 손녀 얘기로 그녀를 자극했습니다. 언제까지 날 여기 가둬둘 생각이야. 어머님, 또 망상이 시작되셨어요? 선생님, 어머님이 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그녀를 찾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그녀의 병실을 순회하던 새로운 원장의 눈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새로 부임한 원장이 병실을 순회하던 그날, 그녀의 인생은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회진 중이던 원장은 503호실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잠시만요, 이분이. 원장은 차트를 넘기다가 환자 이름을 보고 놀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약에 취해 몽롱한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양순이 여사님.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녀는 낯익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흰 가운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승철이? 맞아요. 제가 승철이에요. 옆집에 살던.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20년도 더 된 그 시절 가난한 이웃집 소년이었던 승철이 이제는 요양병원 원장이 되어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 여사님께서는 왜? 승철은 즉시 그녀의 차트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치매 진단 기록, 처방된 약물들, 입원 경위, 모든 것이 수상했습니다. 여사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확인해 볼 게 있습니다. 승철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입원 서류를 검토하고 CCTV를 확인하고 간호사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했습니다. 원장님, 사실은 매달 특별관리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들이 어머님이 난폭하다고 해서. 진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불법적인 입원 절차, 과다한 약물 투여, 금전 거래의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었습니다. 여사님, 제가 지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승철은 즉시 그녀의 약물 투여를 중단시켰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녀의 정신이 또렷해졌고 그동안의 일들을 상세히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철아,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여사님, 그때 저를 도와주신 것처럼 이제는 제가 여사님을 도울 차례입니다. 승철은 최고의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의료법 위반, 감금, 사기 등 아들 부부의 범죄 혐의는 명백했습니다. 이런 의료 기록과 CCTV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을 고소하는 것이. 여사님, 지금은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보험금 사기에 불법 감금까지 이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승철의 진심 어린 조언에 그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이런 악행을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승철아,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을 줄은. 다 여사님 덕분입니다. 그때 여사님께서 저를 돌봐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쯤. 승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가 건네준 따뜻한 밥 한 그릇, 가르쳐준 글자 하나하나가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여사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법적 대응은 물론 앞으로의 생활까지. 그녀는 승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때 도움을 주었던 이웃집 소년이 이제는 그녀의 구원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운명이란 이렇게 신비로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법정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 부부는 최고의 변호인단을 선임했고 그들은 그녀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했다는 것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소에도 망상 증세가 있으셨습니다. 저희는 단지 어머니의 치료를 위해 아들의 위선적인 발언에 그녀는 치가 떨렸습니다. 그때 승철이 준비한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요양병원 측에 불법적인 특별관리비를 지불했는지. 증거가 하나둘 제시되었습니다. 병원 직원들의 증언, CCTV 영상, 불법 약물 투여 기록. 하지만 아들 부부 측은 이마저도 부정했습니다. 모든 것은 어머니의 치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왜 친어머니를 그때였습니다. 법정 뒤편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짓말이에요. 10살배기 손녀 민서가 일어선 것입니다. 민지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서야, 너는 가만히 있어. 하지만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밤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거 다 들었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민서는 그날 밤 우연히 들은 부모의 대화를 모두 증언했습니다. 아빠가 그랬어요. 보험금만 받으면 우리가 대박이야. 엄마는 요양원에 처박아 버리면 돼. 이렇게요. 민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서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싫어요. 저는 더 이상 거짓말하기 싫어요. 할머니가 보고 싶었는데 엄마가 자꾸 못 만나게 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하는 민서의 증언에 법정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판사는 민서에게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또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니? 네, 엄마가 최 아저씨랑 통화하는 것도 들었어요. 할아버지 보험금 서류 조작하는 거요. 결정적인 증언이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범행은 명백해졌고 보험사 직원의 공모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매우 악질적입니다. 자신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보험 사기와 불법 감금. 판사의 선고가 이어졌습니다. 아들 부부에게는 벌금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보험사 직원은 즉시 해고되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재판이 끝난 후 민서가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그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민서가 이렇게 용감했구나. 승철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지는 법이었습니다. 여사님,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부부의 배신으로 찢어진 가슴이었지만 손녀의 진실된 마음이 그 상처를 조금이나마 달래주는 것 같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민서는 법원 복도에서 부모와 마주섰습니다. 민지가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민서야! 이제 집에 가자. 엄마가 앞으로는 잘할게. 하지만 민서는 고개를 저으며 할머니 뒤로 숨었습니다. 싫어요. 전 할머니랑 살 거예요. 뭐라고? 너 아직 어린애가 무슨... 민서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10살 아이치고는 너무나 어른스러운 결단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나쁜 사람이에요.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게 하고 할머니도 병원에 가두고 전 그런 부모님이랑 살기 싫어요. 아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야, 너 지금 부모를 버리겠다는 거야? 아빠가 먼저 할머니를 버렸잖아요. 자기 엄마를 제가 봤어요. 엄마 아빠가 몰래 서류 조작하는 거. 민서의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린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여보, 애를 데리고 가요. 강제로라도. 민지가 민서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승철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만하세요. 이러시면 아동학대로 또 고소당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그녀는 손녀와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승철이 소개해준 조용한 아파트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저희끼리 잘 살 수 있죠? 그럼 우리 민서가 이렇게 든든한데
하지만 아들 부부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시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민서의 학교 앞까지 따라다녔습니다. 엄마, 우리 딸 좀 보게 해줘요. 잠깐이라도. 제발 그만해. 민서가 얼마나 무서워하는데. 결국 그녀는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이 아들 부부를 연행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이러면 진짜 끝이에요. 다시는 왕래 못해요. 아들의 외침이 복도에 울렸지만 그녀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민서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른스러운 손녀의 모습에 그녀는 오히려 감동의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민서가 이렇게 의젓한 줄 몰랐네. 그날 이후 아들 부부는 정말로 모습을 감췄습니다. 가끔 민서의 학교 앞을 서성이는 것이 목격되었지만 접근 금지 명령 때문에 더 이상 가까이 올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진짜 행복해요. 거짓말 안 해도 되고, 마음대로 울어도 되고. 민서의 말에 그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손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끼리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야. 승철은 그들의 새 출발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민서의 전학 수속을 도와주고 주변 환경도 꼼꼼히 살펴주었습니다. 여사님, 이제 진짜 가족을 찾으신 것 같네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때로는 진정한 가족이란 서로를 위해 진실된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아들 부부와 완전히 절연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승철이 그녀를 자신의 병원 사무실로 초대했습니다. 여사님, 오늘은 제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승철은 그녀를 자리에 앉히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년도 더 된 사진 속에는 어린 승철이 책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걸 아직도 갖고 있었어? 당연하죠. 제 인생의 전환점이 담긴 사진인걸요. 그날 승철은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어린 시절, 그녀가 건네준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여사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쯤. 승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여사님께서 제게 희망을 주셨어요. 그때 이후로 저는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의대에 진학해서 의사가 됐고. 승철아, 내가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어. 다 여사님 덕분입니다. 그동안 찾아뵙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바빴어요. 승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병원 창문 너머로 새로 짓고 있는 큰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기가 새로 짓는 실버타운입니다. 여사님께서 계시기에 딱 좋은 곳이 될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난 이제 이 동네를 떠나려고 해. 네? 하지만 이곳에는 너무 많은 상처가 있어. 민서와 함께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고 싶어. 승철은 잠시 침묵했다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좋은 곳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니야, 승철아. 난 조용히 살고 싶어. 그녀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재개발로 오른 집값으로 받을 돈도 있고 보험금도 되찾았으니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연락해 주세요. 제가 찾아뵐게요. 그래.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기뻐. 떠나기 전날 승철은 그녀의 새 집을 구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조용한 바닷가, 마을의 깔끔한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여사님, 이제는 행복하셔야 해요. 제가 그때처럼 매일 찾아가진 못하겠지만. 알아. 넌 이제 바쁜 사람이잖아. 그녀는 승철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한때 굶주리고 헐벗었던 소년이 이렇게 훌륭한 어른이 되어 자신을 도와주다니 인생이란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진짜 바다가 보이는 집으로 가는 거예요? 민서의 설렘 가득한 목소리에 그녀도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닷가 마을의 작은 주택에서 그녀와 민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다 내음이 실려오고 멀리 파도 소리가 들리는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민서는 창가에서 망원경으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 우울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이 밝아진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아침 준비할게요. 민서는 이제 제법 요리도 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식당에서 배운 비법을 하나둘 전수해주자 금세 실력이 늘었습니다. 우리 민서가 이제 다 컸네. 재개발로 받은 돈으로 예전 집은 전세를 주었고 그 수입으로 안정된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되찾은 보험금은 민서의 대학 학자금으로 따로 저축해두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나중에 변호사가 될 거예요.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 돕는 변호사요. 민서의 꿈은 확고했습니다. 법정에서의 경험이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 같았습니다. 가끔 승철이 찾아왔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틈을 내어 그들의 안부를 살폈습니다. 여사님,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래, 이제는 편하네. 승철은 민서의 공부도 봐주었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사랑을 이제는 다른 이에게 전하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민서의 학교 앞에서 멀리 지켜보는 것이 목격되었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접근 금지 명령 때문에 가까이 오지는 못했습니다. 할머니, 가끔은 엄마 아빠가 보고 싶기도 해요. 그래,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민서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전 할머니랑 사는 게 더 좋아요. 여기선 거짓말 안 해도 되고 마음대로 울고 웃어도 되니까요. 그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때로는 피보다 진한 것이 있다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 것 같았습니다. 동네 주민들과도 정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요리 실력이 소문나자 이웃들이 종종 찾아와 음식을 배우곤 했습니다. 순희 씨가 끓인 된장찌개는 정말 맛있어요. 비법 좀 알려주세요.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지난날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가끔 악몽을 꾸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민서가 곁에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내일은 바다에 가서 조개 캐요. 단순하지만 행복한 하루하루가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명품 가방도 호화로운 저택도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습니다. 행복하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히 들리는 저녁, 그녀와 민서는 테라스에 앉아 별을 세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향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